이은지는 12살이었다. 또래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뛰노는 대신 그녀는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에서 연로하고 병약한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집은 작고 창문 너머로는 회색빛 하늘만이 보였다. 할머니의 얕은 기침 소리와 낡은 시계의 규칙적인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집안의 고요를 간간히 깼다. 은지는 말이 적은 아이였다. 그녀의 세상은 책과 스케치북, 그리고 그녀 자신만의 내밀한 감각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들을 들었다. 주변에 정상적이지 않은 기운이나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비밀스러운 감각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어릴 적 한번 이야기했다가 어른들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속삭임을 경험한 후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신만의 세계에 머무는 법을 배웠다. 매일 아침 은지는 할머니의 약을 챙겨드리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과 밥,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소박했지만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따뜻한 밥상이었다. 식사를 마친 은지는 할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동화책을 읽어드리거나 작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그림은 종종 기묘했다. 실제 존재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비현실적인 풍경, 희미한 빛을 발하는 형체들, 그리고 알 수 없는 문양들이 종기를 채웠다. 할머니는 그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다. 은지는 가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 시내의 높은 빌딩들이 아득히 멀리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먼 세상 이야기 같았다.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은지는 할머니 심부름으로 약국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낡은 우산을 쓰고 좁은 골목길을 걷던 그녀의 눈에 작은 검은 형체가 들어왔다. 쓰레기통 옆에 웅크리고 있는 강아지였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고 빗물에 젖어 털이 뭉쳐 있었다. 강아지는 가늘게 낑낑거렸고 그 소리가 은지의 가슴을 아프게 울렸다.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강아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은지는 잠시 망설였다. 할머니는 동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지금은 강아지를 돌볼 여유가 없었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할머니의 약을 사고 남은 몇천 원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는 강아지의 슬픈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작은 생명체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외로움이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괜찮아. 은지는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는 움찔했지만 이내 경계를 풀고 은지를 올려다보았다. 은지는 약국 옆 편의점에서 강아지용 통조림을 사고 자신의 남은 용돈으로 약국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샀다. 집에 돌아온 은지는 할머니 몰래 마당 한쪽에 강아지를 데려와 상처를 닦아주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강아지는 은지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가만히 있었다.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은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는 강아지에게 남은 통조림을 조금씩 먹였다. 강아지가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은지는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비록 작은 행동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세상에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강아지는 은지의 손을 핥아주었고 은지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행복이 번졌다. 은지의 목에는 항상 낡은 은색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펜던트는 매끄럽고 둥근 보석이었는데 빛이 없는 곳에서도 희미하게 푸른 빛을 발했다. 이것은 은지의 어머니가 실종되기 전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은지는 어머니의 얼굴조차 희미하게 기억했지만
이 목걸이만큼은 늘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지니고 다녔다. 가끔 은지가 어떤 강렬한 감정을 느끼거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일 때면 이 목걸이의 보석은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났다. 그럴 때면 은지의 머릿속에는 모호한 이미지들이 떠오르곤 했다.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파편화된 장면들, 알 수 없는 소리들, 그리고 낯선 감정들이 그녀를 휘감았다. 은지는 그것이 단순한 상상인지 아니면 그녀만의 특별한 능력과 관련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이 목걸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셨고 그저 내 어머니가 남긴 소중한 물건이니 잘 간직하렴이라고만 말씀하셨다. 은지는 이 목걸이가 자신과 어머니를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라고 믿었다. 그녀는 이 작은 보석 안에 숨겨진 비밀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곧 이 목걸이와 함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지 못했다. 평화롭던 은지의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작은 세계를 뒤흔들기라도 하듯 갑작스러운 비극이 닥쳐왔다. 어느 늦은 밤, 할머니는 갑자기 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은지는 놀라 어쩔 줄 몰랐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119에 전화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은지는 텅 빈 집 안에 홀로 남아 싸늘하게 식어가는 온기와 정적 속에서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병원에서 들려온 소식은 은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할머니는 심각한 심장 질환으로 긴급 수술이 필요하며 수술 후에도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병원비는 은지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녀의 통장에는 겨우 몇만 원이 전부였고 의지할 다른 가족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머니마저 이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은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밤새도록 병원 로비에서 쪼그려 앉아 할머니를 기다리던 은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추위와 함께 심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때였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목걸이가 갑자기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눈앞이 아른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이미지들이 빠르게 재구성되는 듯했다. 어두운 밤하늘, 빠르게 달리는 검은색 세단,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 그리고 차 안에서 흐느끼는 한 여자의 모습. 그 여자는 은지의 어머니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녀는 울면서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덩치 큰 남자 2명이 그녀를 강제로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 위로 하나의 이름이 또렷하게 들려왔다. 강민준, 강민준. 은지는 숨을 들이켰다. 강민준. 그 이름은 그녀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박혔다. 이 이미지들은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이 이름과 그녀가 본 장면은 할머니를 구할 실마리이자 잃어버린 어머니와 관련된 어떤 중요한 진실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녀는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아침 일찍부터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고 빈 병을 모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거친 폐지 봉투와 차가운 병들을 만지며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낡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그림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장면들을 담기 시작했다. 그녀가 목걸이를 통해 본 이미지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종이 위에 형상화되었다. 그녀는 완성된 그림들을 들고 동네 어른들을 찾아가 팔아보려 했지만
그녀의 기묘한 그림들을 선뜻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한 아이 취급하며 피하기 일쑤였다. 아가씨, 그림은 잘 그렸는데 우리 집에는 이런 기분 나쁜 그림 둘 곳이 없어. 야애야, 공부나 열심히 하지. 뭘 이런 걸 그리고 있니? 은지는 거절당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병실 창문 너머로 할머니를 지켜보았다. 할머니의 마른 얼굴과 힘없는 숨소리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내가 할머니를 살려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수첩에 적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그녀의 낡은 컴퓨터는 느렸지만 그녀는 끈기 있게 정보를 찾아냈다. 강민준, 태안그룹의 회장이자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고 외부 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며 은둔형 생활을 하고 있는 억만장자. 그의 사진은 모든 언론 매체에서 비극의 아이콘처럼 소개되고 있었다.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과 고독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미래가 본 이미지 속의 여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 분명했다. 은지는 강민준 회장의 정보를 찾아내면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다. 그의 아내가 사망한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어떤 의문점을 남겼다는 기사들이 있었다. 하지만 언론은 곧 그 사건에 대한 보도를 중단했고 의문은 미궁 속으로 사라진 듯 했다. 은지의 심장은 다시 한번 강렬하게 뛰었다. 그녀의 어머니의 실종도 의문투성이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다. 강민준 회장은 은지의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이었다. 그는 거대한 빌딩숲 꼭대기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은지는 그 빌딩의 그림자 아래에서 겨우 숨쉬는 존재였다. 그에게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은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할머니의 생명이 위태로웠고 어머니의 잃어버린 진실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강민준 회장을 찾아가야 해. 은지는 결심했다. 그녀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낡은 스케치북과 목걸이, 그리고 할머니의 사진을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깨어나실 때까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모든 고난에 맞서기로 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폭풍 속으로 뛰어드는 작은 배처럼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병원을 나섰다. 그녀의 작은 발걸음은 억만장자의 삶을 뒤흔들고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낼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은지의 여정은 쉽지 않았다. 강민준 회장의 태안그룹 본사는 서울의 가장 번화 한 금융지구에 위치해 있었고 삼엄한 경비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12살짜리 어린 소녀가 거대한 기업의 회장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태안 빌딩 앞으로 찾아가 유리벽을 통해 보이는 웅장한 로비를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장 차림으로 바쁘게 오고 갔지만 그 누구도 초라한 차림의 은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처음 며칠 동안 은지는 로비에 들어서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경비원들은 그녀를 수상하게 여겼고 때로는 불쌍하다는 듯이, 때로는 귀찮다는 듯이 그녀를 돌려보냈다. 은지는 빌딩 주변을 서성이며 강민준 회장이 출퇴근하는 시간을 알아내려 애썼지만 그는 늘 경호원들의 삼엄한 보호를 받으며 나타났다 사라졌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과연 내가 강민준 회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난다고 한들 내 말을 믿어주실까? 할머니의 병원비와 위태로운 생명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며칠간의 시도 끝에 은지는 강민준 회장이 매주 목요일 아침
정기적으로 기자회견을 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것은 그녀에게 유일한 기회였다. 기자회견 날, 은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태안 빌딩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격렬하게 울렸다. 그녀는 작은 스케치북에 자신이 목걸이를 통해 본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어머니가 갇혀 있던 장소의 모호한 이미지들을 힘주어 그려 넣어뒀다. 이 스케치북만이 그녀의 이야기를 증명해줄 유일한 증거였다. 기자회견장 앞은 이미 수많은 기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은지는 사람들 틈에 끼어들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작고 연약한 그녀의 몸은 인파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릴 뿐이었다. 간신히 회견장 문틈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갔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단상에 서 있는 강민준 회장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었다. 은지는 용기를 내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다. 저기요, 회장님, 잠시만요.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시끄러운 회견장 안에서 묻히는 듯 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바로 그때 강민준 회장의 옆에 서 있던 그의 여동생이자 태안그룹의 전무이사인 강혜진. 이 은지를 발견했다. 강혜진은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은지의 초라한 행색을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눈에는 명백한 경멸감이 담겨 있었다. 강혜진은 오랫동안 오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오빠의 모든 결정에 사사건건 개입하려 했다. 그녀는 오빠의 아내가 죽은 후 그가 슬픔에 잠겨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자 그 자리를 차지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은지 같은 아이가 나타나는 것은 그녀의 계획에 방해가 될 뿐이었다. 그 꼬마야,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당장 나가. 강혜진이 경호원들에게 은지를 끌어내라고 손짓했다. 경호원들이 은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할머니의 생명과 어머니의 진실이 걸린 문제였다. 은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간절함과 강렬한 에너지가 실려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의 보석이 섬광처럼 푸른 빛을 발했다. 그 빛은 마치 은지의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강민준 회장님, 당신의 아내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 한마디에 회견장은 얼어붙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멈췄다. 강민준 회장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은지를 응시했다. 죽은 아내의 이름은 그에게 가장 아프고 금기시된 단어였다. 강혜진은 분노에 찬 얼굴로 은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오빠의 슬픔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고 이제 이 작은 소녀가 그 모든 것을 망치려 하고 있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아이 당장 끌어내 정신 나간 아이가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더욱 거세게 명령했다. 그때 강민준 회장의 비서이자 오랜 법률 자문을 맡아온 장호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장호준은 강민준 회장을 그림자처럼 보좌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냉철하고 이성적이었으며 강민준 회장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듯 보였다. 그는 은지의 말을 듣고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겨우 어린아이가 저런 말을 하다니 누군가 사주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건가? 그는 은지를 사기꾼이나 정신 이상자로 취급하려는 듯 했다. 강민준 회장은 경호원들을 제지하며 손을 들었다. 잠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은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눈은 은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꼬마야, 무슨 소리냐? 내 아내는 5년 전에 사고로 죽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고통이 섞여 있었다.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어요. 은지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들고 있던 낡은 스케치북을 강민준 회장에게 내밀었다. 스케치북 안에는 그녀가 본 어머니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긴 여인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그 옆에는 낯선 배경과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림 한 귀퉁이에는 희미하게 외딴 별장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강민준 회장은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그림 속 여인의 모습은 그의 죽은 아내 강지연의 어릴 적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림 속 배경은 그가 아내와 함께 비밀스럽게 방문했던, 이제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외딴 별장의 풍경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그림을 든 은지의 손에 시선이 멈췄다. 은지의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에 펜던트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건 대체... 강민준 회장의 얼굴에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미세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죽은 아내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과 함께 어딘가에서 그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은지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알 수 없는 확신을 느꼈다. 강혜진은 오빠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초조해졌다. 오빠, 저 아이는 사기꾼이에요. 뭘 믿고 저런 말을 듣는 거예요. 당장 돌려보내요. 그녀는 강민준 회장의 팔을 붙잡고 격렬하게 반대했다. 장호준 변호사 역시 냉정한 표정으로 강민준 회장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회장님, 아이의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의도된 음모일 수 있습니다. 명예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 회장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은지의 그림과 그녀의 목걸이, 그리고 그녀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진실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오랜 의심과 그리움이 이 작은 소녀의 한마디로 인해 깨어났다. 그는 은지를 데리고 회견장을 나섰다. 기자들의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는 그들의 뒤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강민준 회장은 은지를 통해 잃어버린 아내의 진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과거와 마주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강민준 회장은 은지를 데리고 회견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집무실은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독과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은지에게 편안한 소파에 앉으라고 권한 뒤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혼란과 함께 한 줄기 희망이 섞여 있었다. 그 꼬마야, 네가 방금 한 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 내 아내 강지연은 5년 전에 분명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시신도 확인했고 장례까지 치렀어. 네가 뭘 착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는 건... 강민준의 말끝은 흐려졌다. 그는 은지가 혹시라도 자신의 아픔을 이용하려는 사기꾼은 아닐까 하는 의심과 동시에 어쩌면 정말 아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미약한 희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너무나 깊게 박혀 있었다. 은지는 강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이 들고 온 스케치북을 그에게 내밀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이상한 것들을 봐요. 그리고 어제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 이 목걸이가 빛나면서
아저씨, 아내분이 나타났어요. 아주머니는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고,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저씨 아내분은 이 그림에 나오는 곳에 있어요. 강민준은 스케치북에 그려진 그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첫 장에는 은지의 어머니와 놀랍도록 닮은 강지연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다음 장에는 어둡고 축축한 방 안에서 쇠창살 너머로 희미한 빛을 응시하는 여인의 뒷모습이 있었다. 그 여인의 옆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곰팡이 핀 벽이 묘사되어 있었다. 그림은 서툴렀지만 그 묘사는 너무나도 생생하여 강민준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림 구석에 그려진 마치 감시 카메라처럼 보이는 작은 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알 수 없는 문양과 함께 외딴 곳, 지하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이 그림들을 어떻게 그린 거지?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림 속의 장소는 그가 아내와 단둘이 아는 비밀. 별장의 지하실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그 지하실은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오직 그들 부부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다. 은지는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에 펜던트를 잡고 말했다. 이게 빛나면 보여요. 저는 아저씨, 아내분이 살아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를 살려야 해요. 할머니가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지만 그녀는 강민준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강민준은 은지의 그림과 목걸이, 그리고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듯했다. 아내의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불분명한 증거들, 그리고 사고 후 그를 압박하며 모든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 했던 강혜진의 행동들. 그는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었지만 슬픔과 자책감에 휩싸여 외면해왔던 것이다. 알았어. 내 말을 믿어보지. 하지만 만약 네가 나를 속인 것이라면. 강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할머니의 병원비를 전액 지불하도록 지시했다. 은지는 놀라움과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강민준은 곧바로 아내의 사고 재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인 장호준 변호사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다. 장호준은 은지의 말과 그림을 들었을 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어린아이의 말도 안 되는 환상에 회장님이 흔들리다니. 분명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아니면 회장님이 너무 외로워서 저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기대는 걸지도. 장호준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이었기에 은지의 특별한 능력이나 직관을 믿지 않았다. 그는 강민준 회장에게 이 사건이 그룹의 명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강민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장 변호사, 자네는 내 아내를 찾는 일에만 집중해.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강민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고음이 담겨 있었다. 장호준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강민준의 결정에 대한 불만과 은지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한편 강민준이 은지의 말을 믿고 아내의 사고를 재조사한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강혜진의 귀에 들어갔다. 강혜진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말도 안 돼, 그 꼬마 계집애가 감히.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극도로 불안해졌다. 그녀는 강지연의 죽음을 조작하여 오빠의 슬픔을 이용했고 그 틈을 탓해한 그룹의 실권을 장악하려 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강혜진은 은지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설 탐정들을 고용하여 은지의 뒤를 밟게 했다. 은지는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에서 밤늦게까지 할머니 곁을 지켰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잠시 잠든 사이 낯선 남자 2명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은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잠에서 깼고 목걸이 펜던트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다. 남자들은 할머니의 침대를 뒤지고 은지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은지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밤새도록 떨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강혜진의 짓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강민주는 재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5년 전 아내의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과 검찰은 모든 기록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치 누군가 모든 증거를 미리 조작하고 은폐한 듯했다. 강민주는 강혜진의 그림자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비밀리에 자신만의 팀을 꾸려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아내의 사고 현장을 다시 방문하고 주변 사람들을 몰래 탐문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할머니의 수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은지는 매일 밤마다 목걸이를 쥐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모습과 알 수 없는 장소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지만 정확한 위치나 단서를 알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민준 회장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면 그가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강민준의 아내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할머니의 생명과 어머니의 진실, 그리고 강민준 회장의 희망까지 짊어져 있었다. 이 작은 소녀는 이제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할머니의 수술 날짜는 임박했고 병원 측에서는 밀린 병원비 납부를 독촉하고 있었다. 강민준 회장이 일부를 지불했지만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필요한 막대한 금액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했다. 은지의 마음은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강민준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까봐, 결국 할머니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밤새도록 할머니의 병실 창밖을 내다보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다. 강민준 회장은 은지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5년간 굳게 믿어왔던 아내의 죽음이 한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로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다. 그는 은지가 제시한 그림과 목걸이의 신비한 힘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은지에게 마지막 시험을 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강민주는 은지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은지야, 네가 정말 내 아내를 찾을 수 있다면 단서를 하나 더 보여줄 수 있겠니? 내 아내와 내가 결혼 전에 함께 묻었던 타임캡슐이 있어. 그 장소를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겠니? 그는 은지의 초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자신의 아내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를 단서로 제공했다. 그는 그림을 보며 은지의 능력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 능력이 자신의 아내와 연결되어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은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타임캡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집중했다. 목걸이 펜던트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희미한 이미지들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거대한 나무 한 그루, 그 아래에 놓인 낡은 상자. 하지만 장소는 여전히 모호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다. 굵고 오래된 나무의 뿌리,
그 아래 묻힌 상자, 그리고 그림 주변으로는 온통 알 수 없는 기호들과 함께 강물, 굽이진 길, 두 개의 바위와 같은 단어들이 뒤죽박죽 쓰여 있었다. 그림은 희미하고 불분명했다. 그것은 은지가 가진 능력의 한계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는 없었다. 강민주는 은지의 그림을 말없이 응시했다. 강물, 굽이진 길, 두 개의 바위. 그는 아내와의 추억을 더듬었다. 그들이 결혼 전에 함께 캠핑을 갔던 외딴 강가 근처의 숲이 떠올랐다. 그곳에 있는 가장 오래된 나무 아래에 타임캡슐을 묻었었다. 은지의 그림은 그가 기억하는 장소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단서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 한 줄기 강렬한 확신이 스쳐 지나갔다. 은지의 능력은 진짜였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혜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장어준 변호사와 덩치 큰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강혜진은 은지와 강민준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오빠, 이 아이를 아직도 옆에 두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 아이는 위험해요. 대체 왜 저런 미신 같은 소리에 현혹되는 거예요? 그녀는 강민준이 은지의 말에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은지를 강민준에게서 완전히 떼어내기로 결심했다. 혜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강민준이 차갑게 물었다. 오빠를 위한 일이에요. 오빠는 지금 이 아이 때문에 분별력을 잃었어요. 제가 이 아이의 배경을 다 조사했어요. 고해, 병든 할머니를 둔 가난한 아이예요. 돈 때문에 오빠에게 접근한 게 틀림없어요. 강혜진은 미리 준비한 은지의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다. 그녀는 은지가 돈 때문에 강민준에게 접근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장호준 변호사도 한숨을 쉬며 말했다. 회장님, 강 전무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아이의 주장은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그룹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쯤에서 멈추시는 게. 장호준은 여전히 은지의 말을 믿지 않았고 강민준이 감정에 치우쳐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충고는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강혜진의 편에 서서 강민준을 압박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강혜진은 경호원들에게 은지를 붙잡으라고 명령했다. 은지는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그때 그녀의 목걸이 펜던트가 다시 한번 강렬하게 빛을 발했다. 그리고 은지의 머릿속에 새로운 이미지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이전보다 훨씬 선명한 장면들이었다. 강지연의 마지막 모습, 그녀가 차 안에서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모습, 그녀의 입을 틀어막는 덩치 큰 남자들, 그리고 그 남자들 중 한 명의 팔에 새겨진 문신. 거대한 용 문신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 어두운 지하실에서 강지연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모습. 그녀의 옆에는 낡은 라디오가 놓여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지하실의 벽 한쪽에는 희미하게 그려진 두 개의 별자리 그림이 있었다. 물고기 자리와 사자 자리. 강지연과 강민준의 별자리였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지하실 문을 닫고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는 다름 아닌 장호준 변호사였다. 그의 옆에는 강혜진이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은지는 충격의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그 모든 광경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다. 그녀의 눈은 강혜진과 장호준을 향했다. 아니에요. 당신들이 그랬어요. 당신들이 아주머니를 가뒀어요. 장호준 아저씨, 당신도 거기에 있었잖아요. 아주머니가 갇혀있는 곳에는 용문신을 한 아저씨가 지키고 있고 낡은 라디오에서는 재즈 음악이 나와요.
그리고 벽에는 물고기 자리랑 사자 자리가 그려져 있어요. 은지는 폭주하듯이 모든 것을 쏟아냈다. 강혜진과 장호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경악에 찬 눈으로 은지를 바라보았다. 은지가 어떻게 그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특히 장호준은 그의 가장 깊은 죄책감과 비밀이 폭로되자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강민준 회장은 은지의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용문신, 낡은 라디오, 재즈 음악, 그리고 별자리. 그 모든 것은 오직 자신과 아내만이 알 수 있는 지극히 사적인 정보였다. 강지연은 오래된 재즈 음악을 좋아했고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도 재즈바였다. 그리고 별자리 이야기는 그들의 가장 소중한 비밀이었다. 그 모든 것이 어린 은지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그는 몸서리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호준이 그 지하실 문을 닫고 나오는 모습이라니. 장 변호사,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다 무슨 짓들이야? 강민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집무실을 뒤흔들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은지의 말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장호준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그는 강혜진의 협박과 유혹에 넘어가 이 모든 음모에 가담했던 것이다. 강혜진은 오빠가 은지의 말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그제야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은지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려 했지만 강민준이 재빨리 그녀를 막아섰다. 강민준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장호준을 향해 말했다. 장 변호사,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내 아내가 어디 있는지 말해. 그렇지 않으면 자네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장호준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5년 전 강혜진이 강지연의 재산을 노리고 꾸민 치밀한 음모였다. 강지연의 차량 사고를 조작하고 그녀를 외딴 별장 지하에 감금했으며 심지어 강지연과 비슷한 체형의 다른 시신을 이용해 사망을 위장했다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장호준이 강혜진의 지시를 받아 실행했던 것이다. 용문신을 한 남자는 강혜진이 고용한 전직 특수부대 출신 경호원이었다. 강민준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믿었던 비서가, 그리고 친동생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그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장호준의 진술을 토대로 은지의 그림과 자신의 기억을 조합하여 강지연이 갇혀있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다. 경찰이 들이닥쳤고 강혜진과 그녀의 공범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강혜진은 끝까지 발악하며 은지를 노려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강민준은 은지의 손을 잡았다. 은지야,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내 아내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준은 은지와 함께 5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전부를 되찾기 위해 외딴 별장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강민준은 은지의 손을 꼭 잡고 장호준이 알려준 외딴 별장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 강지연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친동생 강혜진과 믿었던 비서 장호준의 끔찍한 음모였다는 사실은 그의 머릿속을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은지 덕분에 되찾은 한 줄기 희망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별장은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인적 드문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다.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낮에도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별장의 철문은 녹슬어 있었고 창문들은 모두 두꺼운 판자로 가려져 있었다. 강민준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조여왔다. 정말 지연이가 저 안에 있을까, 무사할까? 경찰 특공대가 먼저 진입했다. 강민민주는 은지를 안전한 곳에 대피시킨 후 경찰과 함께 별장 안으로 들어섰다. 별장 내부는 온통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가구들은 낡고 해진 채 널브러져 있었고 마치 오랜 시간 버려진 집 같았다. 하지만 은지가 그림에 그렸던 비밀스러운 지하문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카펫 아래 숨겨진 나무 문이었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계단은 어둡고 축축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희미한 재즈,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은지가 말했던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강민준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지연아, 지하 공간은 더욱 참혹했다. 좁고 음침한 방 한가운데 쇠사슬에 묶인 채 앙상하게 마른 여인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 없이 흐려져 있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한눈에 그녀가 자신의 아내 강지연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5년이라는 세월이 그녀를 병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변치 않는 아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지연아, 강민주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를 감싸 안고 몸을 떨었다. 지연아, 나야, 민준이야.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다. 강지연은 흐릿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서서히 초점이 돌아왔고 그녀의 입술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유준 씨. 그녀의 손이 그의 뺨에 닿았다. 차갑고 앙상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뒤늦게 눈물이 터져 나왔다. 5년간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이제야 찾아온 해방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경찰은 즉시 강지연을 쇠사슬에서 풀어주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강민주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지하 감금실 벽에 은지가 말했던 물고기 자리와 사자 자리 그림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 부부의 별자리였다. 그의 눈빛은 은지에 대한 경외심으로 빛났다. 이 어린 소녀의 특별한 능력과 용기 없이는 결코 아내를 되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태안그룹 본사에서는 강혜진과 그녀의 공범들에 대한 조사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혜진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장호준의 진술과 강민준이 추가로 찾아낸 증거들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었다. 그녀는 강지연의 재산을 노리고 5년 전 치밀하게 교통사고를 조작했고 시신을 바꿔치기 했으며 강지연을 납치 감금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녀는 오빠 강민준이 아내의 죽음으로 폐인이 된 틈을 탓해한 그룹의 실권을 장악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의 모든 음모가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뉴스 속보는 실시간으로 강혜진의 체포 소식과 강지연의 극적인 생환 소식을 전했다. 태안그룹 강지연 씨 5년 만의 생환. 강민준 회장 친동생 강혜진. 아내 살해 및 재산 갈취 음모 드러나 충격. 미스터리 소녀의 제보로 드러난 억만장자 부인의 생존 등의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다. 대중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며칠 후 강민준 회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의 옆에는 아직 수척하지만 생기를 되찾은 강지연과 초롱초롱한 눈빛의 은지가 앉아 있었다.
강민주는 모든 카메라 앞에서 심오한 목소리로 지난 5년간의 진실을 밝혔다. 그는 강혜진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장호준 변호사가 자수한 내용을 공개했다. 저는 5년 전 제 아내를 잃은 깊은 슬픔과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내가 5년간 잔인하게 감금되어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밝힙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는 제 친동생 강혜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의 재산을 탐냈고 저의 슬픔을 이용하여 태안그룹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어린 소녀, 이은지 양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이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지 양은 자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제 아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공하여 제 아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은지 양의 용기와 순수함, 그리고 누구도 믿지 않았던 진실을 밝히려 했던 그녀의 의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은지 양은 저의 은인이자 저희 가족의 구원자입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숙여 은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기자회견장은 플래시 세례와 함께 감동의 물결로 일렁겼다. 사람들은 은지의 특별한 재능과 용기에 경외심을 표했다. 이재준 기자는 회견장 가장 앞줄에 앉아 강민준과 은지를 바라보며 연신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다. 그의 눈에는 성공적인 특종을 잡았다는 기쁨과 함께 이 어린 소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은지의 이야기와 강민준 회장 부부의 재회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기사는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진실의 힘을 강조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강민준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혜진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녀의 지분을 전액 압류하여 강지연의 재산으로 환원할 것임을 밝혔다. 장호준 변호사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감형을 받으려 했지만 그의 죄는 너무나 컸다. 그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다. 강혜진은 살인 미수, 감금, 사기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은지는 증인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증언과 강민준이 제출한 증거들, 은지의 그림, 목걸이의 특성, 그리고 장호준의 자백은 그녀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녀는 진실을 밝힌 작은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나자 강민준은 은지에게 다가갔다. 은지야, 이제 할머니도 안전해지실 거야. 병원비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치료비도 내가 전부 책임질게. 그리고 너와 할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새 집도 마련했어. 언제든 원하는 대로 너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지원할 거야.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은지에 대한 진심 어린 보답과 함께 그녀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강민준의 제안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작고 여린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짐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고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강민준과 강지연, 그리고 은지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삶의 의미가 되어주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고
은지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몇 년 후, 낡은 옥탑방에서 초라하게 지내던 이하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강은지, 강은지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태안그룹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밝고 건강한 16살 소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여전히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능력을 두려워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능력을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강민준과 강지연 부부의 지도 아래 꾸준히 훈련하고 발전시켰다. 강민준 회장은 은지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지켰다. 할머니는 성공적인 수술 후 꾸준한 치료와 요양을 통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다. 그녀는 이제 은지와 함께 강민준의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며 손녀가 이룬 기적 같은 삶을 자랑스러워했다. 강민준과 강지연은 은지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그들은 은지의 교육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녀가 자신의 재능을 자유롭게 탐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제공했다. 은지는 명문 사립학교에 입학하여 뛰어난 학업 성적을 보여주었고 미술 실력 또한 일취월장하여 국제적인 그림 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강은지는 단순한 천재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강민준과 강지연은 은지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희망샘 재단 호프 스프링 파운데이션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은지의 목걸이가 보여주는 환상과 같은 알 수 없는 단서들을 바탕으로 실종된 사람들을 찾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은지는 직접 재단의 활동에 참여하여 미해결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녀의 통찰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고 재단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자선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은지는 이제 종종 TV 토론 프로그램이나 강연회에 출연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어떻게 진실을 밝히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는지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고 강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녀는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젊은 아이콘이 되었다. 강민준 회장은 강혜진 사건 이후 그룹의 경영 방식을 대폭 쇄신했다. 그는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비합리적인 요소들을 제거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강지연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후 태안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담하는 부서의 총괄 책임자로 복귀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은지의 희망샘 재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은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희망샘 재단이 새로 건립한 보호소 개관식이 열렸다. 이곳은 은지가 처음 만났던 할머니처럼 아프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안식처이자 그녀처럼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개관식에는 수많은 언론인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강은지는 단상에 올라 감격에 찬 목소리로 연설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고통 속에서 치유를 얻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 공간이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지만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밝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시련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 모든 것이 오늘날의 자신을 만들고 타인의 삶에 빛을 비추는 데 사용될 수 있었음에 감사했다. 연설이 끝나자마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했다. 강은지는 단상에서 내려와 가장 먼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이재준 기자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재준은 이제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탐사 저널리스트가 되어 있었다. 그는 변함없이 은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친구였고 그녀의 모든 성공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그는 은지의 이야기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은지 양,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이 결국 해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희망을 줄 겁니다. 이재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뿌듯함이 가득했다. 이 모든 게 이재준 기자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은지가 진심으로 답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한 감사를 전했다. 그 순간 멀리서 이제는 털이 윤기 나는 아름다운 개가 된 하늘이 은지가 과거 마당에서 구조했던 유기견과 은지의 발치로 달려와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은지는 허리를 굽혀 하늘이를 쓰다듬었다. 하늘이는 그녀의 손길에 만족한 듯 핥아주었다. 은지는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목걸이에 펜던트를 만져보았다. 펜던트는 이제 더 이상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심장 속에서 솟아나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귀환, 그리고 그녀가 새롭게 찾아낸 삶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불안과 공허함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길을 찾았고 그 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 보호소의 옥상 정원에서 시원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은지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봄날처럼 따뜻하고 새롭게 피어나는 꽃들처럼 아름다웠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찾았고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삶을 개척하고 불가능해 보이던 꿈을 현실로 만든 강인하고 지혜로운 젊은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세상에 남긴 희망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한 소녀가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결국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강근지처럼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위대한 힘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그 잠재력을 깨우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진실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강은지의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